남의 인생에 참견하는 게 제일 미련한 짓이라지만 그날 그 노인의 뒷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분의 텅 빈 눈동자가 제 가슴을 더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햇살 요양병원의 아침은 언제나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의 밭은 기침 소리로 시작됩니다. 간호사 생활 7년 차인 다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3층 복도를 바쁘게 누비고 있었지요. 다희는 이 병원에서 웃음 천사로 통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의 차가운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밤새 가래 끓는 소리에 잠 못 이룬 어르신들의 등을 말없이 쓸어내리는 심성 고운 아가씨였으니까요. 그런 다인의 눈에 유독 밟히는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302호 끝자락 침대를 쓰는 박씨 할아버지. 사실 그건 가명이었고 병원 차트에는 연고자가 없는 무명남으로 기록되어 있었지요. 한 달 전 차가운 길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이곳까지 오게 된 노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늘 창밖만 내다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지요. 다해진 환자복을 입고 있어도 꼿꼿한 허리와 정갈한 눈매는 예사 노인 같지 않았습니다. 다희는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한 그 고독한 뒷모습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병원은 냉정한 곳이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되니 정부 보조금을 받기도 힘들었고 밀린 병원비는 어느덧 수백만 원에 달하고 있었지요. 원무과 직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3층으로 올라와 수간호사를 들볶았습니다. 이봐, 이다인 간호사. 302호 어르신 말이야. 원무과에서 난리도 아니야. 내일까지 미납된 병원비 해결 안 되면 시립요양원으로 강제 전원 조치하래.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사실상 그냥 방치되는 거나 다름없어. 수간호사의 말에 다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립요양원이라니요. 연고도 없는 노인이 그곳으로 옮겨진다는 건 외로운 죽음을 기다리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다희는 그날 오후 약을 올리러 가며 노인의 곁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힘없는 손으로 낡은 성경책을 어루만지고 있었지요. 어르신,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창가에 햇볕 드는 것 좀 보세요. 꼭 봄날 같지 않나요? 다인의 다정한 말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아주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간호사 양반,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내가 이 병원의 골칫덩이라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네. 이 늙은이가 눈치가 없어서 너무 오래 버티고 있구먼.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르신이 여기 계셔서 제가 얼마나 든든한데요. 어제보다 안색도 훨씬 좋아지셨는걸요. 제가 내일은 맛있는 단호박죽이라도 좀 챙겨올게요. 다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돌아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퇴근길 다희는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하나로 저녁을 때우며 은행 ATM기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는 320만 원.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랑 민준과 함께 모은 소중한 전세 자금의 일부였습니다. 다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민준과의 미래를 생각하면 10원 한 장도 아껴야 할 처지였지요. 하지만 낮에 본 노인의 그 텅 빈 눈동자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가장 추운 곳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면 내 미래에 무슨 행복이 올까? 다희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죄송해요, 민준 씨. 이번만.
이번 한 번만 내 마음대로 할게요. 다인은 노인의 미납된 병원비 28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소리가 심장을 긁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듯 가벼워졌습니다. 다인은 송금인 이름에 자신의 이름 대신 이름 없는 천사라고 적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생색내고 싶어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병원은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간호사를 찾아왔고 익명의 독지가가 병원비를 전액 결제했다는 소식에 다들 기적이라며 떠들썩했지요. 다인은 그저 모르는 일이라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노인이 쫓겨나지 않게 되었다는 안도감에 다인은 하루 종일 콧노래를 부르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다인은 여느 때처럼 출근하자마자 302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침대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다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밤사이에 돌아가신 건가? 나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간호사님, 302호 어르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 가셨어요? 다인이 다급하게 묻자 수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가족들이 나타났어.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아주 떼거지로 몰려왔다니까. 아주 번쩍거리는 고급 승용차를 줄줄이 세워놓고 말이야. 어르신을 모셔가면서 이 쪽지 하나를 남기셨더라고. 이다인 간호사한테 꼭 전해달라면서. 다인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비뚤비뚤하지만 힘이 느껴지는 정갈한 필체로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따뜻함 잊지 않겠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노인은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인은 허탈한 마음으로 텅 빈 침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 일이 정말 도움이 되었던 걸까? 혹시 나쁜 사람들에게 끌려가신 건 아닐까 걱정도 됐지만 그분의 마지막 쪽지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진심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다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결혼 준비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예비 신랑 민준의 집안은 꽤 유복한 편이라고 들었지만 다인은 민준의 부모님을 아직 한 번도 뵙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민준은 늘 우리 아버지는 조금 엄격하시지만 너처럼 착한 아이를 보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라고 안심시켜 주었지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롭고 재미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예비시댁 어른들과의 상견례 전날이었습니다. 다인은 병원 일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원룸방에 불을 켜기도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다인 간호사님이십니까? 여기는 GK그룹 회장 비서실입니다. 다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인 GK그룹에서 왜 일개 요양병원 간호사인 자신에게 전화를 한단 말입니까? 네, 제가 이다인입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잘못 거신 게 아닌가요? 회장님께서 간호사님을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사 집무실로 차를 보내겠습니다. 거절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상대방은 다인의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었습니다. 다인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왜 대기업 회장님이 보자고 하는 걸까? 밤새 고민하느라 한잠도 자지 못한 다인은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대기 중인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에 올랐습니다. 차는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GK타워로 향했습니다. 수행원의 안내를 받아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80층 회장실. 거대한 문이 열리고 다인이 안으로 들어섰을 때 넓은 통창을 등지고 앉아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의자를 돌려 다인을 바라봤습니다. 다인은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일주일 전까지 302호 침대에서 낡은 성경책을 보며 다인을 기다리던 그 박씨 할아버지가 아니겠어요?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맞춤 정장을 입은 모습은 딴판이었지만 다인을 바라보는 그 깊고 따뜻한 눈동자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르신? 다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노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다인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게, 이 간호사. 아니, 이제는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고 불러야 할까? 노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다인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내 며느리라니요? 설마 내가 결혼하려는 민준 씨가 이 GK그룹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뜻인가요? 다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심장 소리가 귓가에 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군. 내가 잠시 세상을 등지고 싶어 신분을 숨기고 그곳에 있었네. 자식 놈들도 모르게 말이야. 그런데 그 차가운 곳에서 나는 돈보다 귀한 사람의 진심을 보았어.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이름 모를 노인을 구한 자네의 그 마음 말이야. 회장님은 책상 위에 놓인 다인의 낡은 통장 사본을 가리켰습니다. 다인이 남몰래 입금했던 그 내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지요. 민준이가 데려오겠다는 여자가 누군지 궁금했는데 자네라는 걸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네. 우리 집안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바로 자네 같은 따뜻한 온기야. 자네가 내 목숨을 구했으니 이제는 내가 자네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려 하네. 회장님은 다인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요양병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잡았던 그 야윈 손과는 달랐지만 전해지는 진심 어린 온기만은 똑같았습니다. 다인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 여자가 들이닥쳤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 부인, 바로 민준의 어머니이자 이 집안의 안주인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근본 없는 애를 며느리로 드리겠다고 난리예요. 당장 내쫓지 못해요? 부인의 서늘한 목소리가 회장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인은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막 피어난 기적이 거센 폭풍우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과연 다인의 앞날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따뜻한 인연은 무사히 지켜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의 차가운 눈빛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회장실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보다 더 서슬퍼런 사모님의 눈동자 앞에 저는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지요. 평생 남을 돕는 보람으로 살아온 제 자부심이 한순간에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장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강 여사는 분노로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앙다물고 다인을 위아래로 훑어내렸습니다. 다인이 입고 있는 수수한 원피스가 그곳에서는 마치 때 묻은 옷처럼 느껴졌지요. 강 여사의 눈에는 다인이 정성을 다해 회장님을 돌본 간호사가 아니라 재벌가에 발을 들이기 위해 덫을 놓은 영악한 불효시로만 보였던 모양입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노망이라도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근본도 모르는 애를 우리 민준이 짝으로 붙여요. 죽었다 살아나더니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요. 강 여사의 날카로운 고함에 다인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얼른 다인의 앞을 가로막아 서며 어머니를 말렸지요.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다인 씨는 제 정혼자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살려주신 은인이라고요. 아버지가 그 병원에서 혼자 외롭게 계실 때 손을 잡아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은인? 병원비 몇백 내주고 GK그룹 안주인 자리를 꿰차겠다. 이게 다 계산된 행동이라는 걸 당신만 몰라? 이 기집애야, 너 똑바로 말해. 우리 영감님이 회장인 거 알고 접근했지? 그 병원비 10배, 아니 100배로 쳐줄 테니까 당장 내 아들 옆에서 떨어져. 강 여사가 가방에서 수표 뭉치를 꺼내 다인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다인의 어깨를 타고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지요. 다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이 난도질당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런 모욕이라니 다인은 차라리 그 요양병원의 좁은 복도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회장님이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회장실 안에 울려 퍼지자 강 여사도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지요. 회장님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지 못해. 이 사람이 누구라고 감히 함부로 입을 놀려. 내가 길바닥에서 죽어갈 때 당신은 뭐 했어? 내 비자금 관리한다고 눈이 벌게져서 나를 찾지도 않았던 사람이 당신이야.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쯤 이름도 없이 어느 무연고 묘지에 묻혔을 게다. 회장님의 사자 후에 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은 자비 없는 눈빛으로 부인을 바라보더니 곧이어 다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다인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지요. 미안하네, 이 간호사. 내가 집안 단속을 제대로 못했어. 하지만 자네는 내 아들이 데려올 사람이기 전에 이 나라가 인정하고 내가 보증하는 내 딸일세. 누가 뭐라 해도 자네는 오늘부터 내 가족이야. 회장님은 다인을 데리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민준이 그 뒤를 따랐고 강 여사는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르며 책상 위에 유리잔을 내던졌지요.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다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다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다인은 병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장님의 간곡한 부탁도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평범하게 환자들을 돌보기에는 세상의 이목이 너무 따가웠기 때문입니다. 병원 앞에는 연일 기자들이 장사진을 쳤고 현대판 신데렐라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졌지요. 동료들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축하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인의 귓가를 괴롭혔습니다. 다인은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해 고향에 계신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다인이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란 곳이었지요. 완행열차를 타고 도착한 고향역은 변함없이 평화로웠습니다. 흙내음 가득한 바람이 다인의 마른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강아지 왜 이렇게 얼굴이 반쪽이 됐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할머니는 대문 밖까지 마중 나와 다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상해하셨습니다. 다인은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요양병원에서의 일, 민준과의 만남, 그리고 회장실에서의 모욕까지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인아, 사람 마음 얻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단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그 노인장을 도왔다면 그 진심이 어디 가겠느냐.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법이지. 하지만 뿌리가 깊으면 절대 뽑히지 않는단다. 너는 뿌리가 깊은 아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의 말씀은 다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인은 며칠 동안 시골집에서 텃밭을 일구고 할머니가 가마솥에 차려주신 된장찌개를 먹으며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아침이면 이슬 맺힌 상추를 따고 밤이면 소쩍새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커다란 검은 차 3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더니 다인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고 차 문이 열리며 민준이 내렸습니다. 며칠 사이 민준도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수척해진 모습이었지요. 다인 씨, 보고 싶었어요. 전화를 왜 안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압니까? 민준이 다인을 꽉 껴안았습니다. 다인은 민준의 품에서 익숙한 향기를 맡으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내린 사람을 보고 다인은 다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바로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지팡이를 짚고 다인의 낡은 흙마당을 밟았습니다. 화려한 회장실보다 이 작은 시골집 마당이 더 잘 어울리는 평온한 얼굴이었지요. 할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귀한 분들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시랴. 어서 들어오셔요. 방이 좁아 죄송합니다. 회장님은 할머니께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 회장이 시골 할머니 앞에 고개를 숙이는 광경은 참으로 묘한 감동을 주었지요. 할머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귀한 손녀를 제가 너무 힘들게 했어요. 오늘은 제가 사죄도 드리고 정식으로 이 아이를 제 가족으로 허락받으러 왔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4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낡은 장판 위에 회장님이 앉아 있으니 방이 꽉 차는 기분이었지요. 회장님은 가지고 온 귀한 선물 세트 대신 다인이 병원비를 낼 때 썼던 그 낡은 통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할머님, 이 통장에는 이 간호사의 인생이 담겨 있더군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이 고운 마음씨, 제가 꼭 우리 집안으로 모셔가고 싶습니다. 민준이 애미가 저지른 무례함은 제가 평생을 다해 갚겠습니다. 이 아이는 제 목숨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제 굳어버린 마음까지 살려주었습니다. 회장님의 진심 어린 호소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인도 민준의 손을 꼭 잡았지요. 흙벽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4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갔고 두 집안의 인연은 다시 한번 단단하게 묶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의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전화를 걸어왔지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사모님이 큰아드님과 공모하여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이 행방불명되었던 기간을 문제 삼아 경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해임안을 상정했답니다. 지금 당장 본사로 가셔야 합니다.
강 여사가 회장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지요. 그녀는 회장님이 돌아오자마자 자신을 내칠 것을 직감하고 선수를 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가 형님하고 손을 잡고 주요 주주들을 포섭했답니다. 지금 이사회가 시작되기까지 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민준의 다급한 외침에 회장님의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다혜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민준과 회장님의 곁에서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회장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증인이잖아요. 회장님이 실종되었던 그 한 달 동안 누가 회장님을 찾았고 누가 회장님을 버렸는지 제가 다 보았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회장님 곁을 지키며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이사들 앞에서 증언하겠습니다. 다인의 결연한 눈빛에 회장님은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서울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굽이굽이 산길을 내려가며 다인은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이 폭풍우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겠다고 말입니다. 서울 GK타워 본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건물 안은 살벌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80층 대회의실 앞은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가로막고 있었지요. 그들은 강 여사가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곳은 현재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사모님의 지시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경호원의 차가운 말에 민준이 화를 내며 소리쳤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이미 강 여사와 큰아들이 이사들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었지요. 회장님은 차분하게 지팡이를 바닥에 2번 쳤습니다. 쿵, 쿵 하는 소리가 복도에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인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자네, 내 비서실 금고 번호 기억하나? 내가 쪽지에 적어주었던 그 숫자 말이야. 다인은 머릿속으로 쪽지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 비뚤비뚤한 글씨 옆에 작게 적혀있던 숫자들. 네, 기억합니다. 712. 회장님 생신이라고 하셨던 그 번호 맞지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을 제치고 당당하게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켜라. 이 회사의 주인은 나다. 회장님의 호통에 경호원들이 주춤하는 사이 민준과 다인이 문을 힘껏 밀어젖혔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이사와 강 여사, 그리고 큰아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들 오랜만이구먼. 죽은 줄 알았던 영감이 살아서 돌아오니 반가운가. 회장님의 목소리가 회의실 천장을 때렸습니다. 강 여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독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살아 돌아오셨으면 집에서 쉬시지 여긴 왜 오셨어요? 이미 결의는 끝났단 말이에요. 당신은 이제 회장이 아니에요. 그래. 하지만 내가 없는 동안 당신과 큰놈이 저지른 횡령 내역을 보고도 이사들이 자네 편을 들까? 회장님이 다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다인은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요양병원에 있을 때 비서실장을 통해 몰래 입수해 두었던 GK그룹의 진짜 비자금 회계 장부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이 간호사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회장님의 말씀과 함께 대형 스크린에 장부의 내용이 띄워졌습니다. 강 여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큰아들은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었지요.
다인은 긴장되는 마음을 억누르며 회장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강 여사의 신복이 품 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 들고 회장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당신만 없으면 돼. 당신만 죽으면 다 끝난다고.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날카로운 금속성이 조명에 반사되어 빛났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범인은 회장님의 가슴을 향해 칼을 내리꽂으려 했습니다. 안 돼. 다인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날려 회장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다인의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다인 씨. 민준의 처절한 외침을 마지막으로 다인의 시야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하얀 원피스 위로 붉은 핏방울이 꽃처럼 피어났지요. 다인은 바닥으로 쓰러지며 회장님의 무사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요한 병실을 울리는 기계 옆에 누워 있으면 살아있다는 것이 참으로 가느다란 실한 올에 매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돌보던 환자분들의 고통을 이제야 제 온몸으로 느끼며 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에 서려 있던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말하지 못한 비밀들이 무엇이었을까요? GK그룹 대회의실의 대리석 바닥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위를 적신 다인의 피는 뜨거웠지요. 비명과 고함이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민주는 정신을 잃어가는 다인을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다인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신해 쓰러진 이 가냘픈 아가씨를 보며 노 회장님의 눈에선 평생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인 씨, 정신 차려요. 제발 눈 좀 떠봐요. 이봐요, 거기 누구 없어요. 빨리 구급차 불러. 민준의 절규가 복도를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다인은 수술실로 긴박하게 이송되었습니다. 다인이 예전에 근무했던 바로 그 햇살 요양병원의 모체인 GK대학병원이었습니다. 동료였던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수술대에 누운 사람이 천사 같던 다인이라는 사실에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술실 방 회장님은 병원 복도의 딱딱한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일구어온 거대한 기업도 수천억의 재산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옆에서는 강 여사가 사색이 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지요. 칼을 휘두른 남자가 자신의 신복이었고 그 배후가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당신, 정말 미쳤구먼. 권력에 눈이 멀어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알다니. 자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회장님의 나직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에 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곧이어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강 여사와 큰아들은 비참한 모습으로 연행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안주인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지요. 6시간이 넘는 긴 수술 끝에 마침내 수술실의 빨간 등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지친 기색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장기를 간발의 차로 비껴갔습니다. 출혈이 워낙 심해 고비가 있었지만 환자분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셨던 것 같네요. 이제 안정을 취하면 깨어날 겁니다. 의사의 말에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역시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창밖의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며칠 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을 보며 다인이 처음 내뱉은 말은 자기 몸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회장님은 무사하신가요? 다친 데는 없으신가요? 곁을 지키던 민준이 다인의 손을 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바보같이. 자기 몸부터 챙겨야지 왜 그랬어요. 아버님은 무사하세요. 다인 씨 덕분에요. 정말 고마워요. 살아있어줘서. 다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병실에 스며든 아침 햇살보다 눈부셨지요. 이 소식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재벌가의 추악한 권력 다툼 속에서 회장의 목숨을 구한 어린 간호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GK의 수호천사라 부르며 병원으로 응원의 꽃다발을 보내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깊은 가을로 접어들어 병원 앞 정원의 단풍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다인은 많이 회복되어 휠체어를 타고 산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선선해진 어느 오후 회장님은 평소보다 일찍 다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회장님은 비서실장이 들고 오는 결제 서류보다 다인이 먹을 따뜻한 전복죽 한 그릇을 더 귀하게 챙겼지요.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은 다인에게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있을 때부터 애지중지하던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아주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다인아, 내가 왜 그때 신분을 숨기고 그 작은 요양병원에 스스로 들어갔는지 궁금하지 않느냐? 내 평생 가슴에 품고 산 무거운 짐을 이제는 너에게만은 털어놓고 싶구나. 다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회장님은 가방 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님과 한 여인이 갓난아이를 안고 눈부시게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다인의 기억 속 어렴풋한 누군가를 닮은 듯 했지요. 이분은 누구신가요? 지금의 사모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란다. 이 사람은 내 첫사랑이자 민준이의 친엄마지. 강 여사는 민준이가 3살 때 집안의 정략에 의해 들어온 사람이야. 사람들은 민준이가 강 여사 아들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단다. 민준이 엄마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우리 집안의 혹독한 반대를 견디지 못하고 강제로 쫓겨났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주름진 손이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지켰을 게다. 나중에 내 힘으로 수소문에서 찾았을 땐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그 죄책감이 내 심장에 못을 박았지. 그래서 내가 마음의 병을 얻어 잠시 세상을 피하고 싶었던 게야. 다인은 회장님의 아픈 과거를 들으며 가슴이 저왔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사진 뒤편에서 낡은 목걸이 펜던트 하나를 꺼내 다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펜던트 안에는 작은 국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그런데 말이다. 내가 요양병원에서 처음 내 손을 잡았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느껴졌어. 내 이름, 내 고향, 그리고 내가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사진 속에 내 첫사랑의 흔적이 있었거든. 다인아, 내 어머니의 성함이 혹시 이순자 씨가 아니냐? 다인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떻게? 제 어머니 성함을 아세요?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늘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랬구나. 역시 그랬어. 내 어머니가 바로 민준이 엄마의 하나뿐인 여동생이었구나. 내 첫사랑의 조카가 바로 너였다니. 세상에 이런 인연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내가 죽어가는 길목에서 만난 아이가 바로 내 아픈 과거의 조각이었다니. 회장님은 다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신과 민주는 피가 섞이지 않은 사촌 관계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복잡한 가족사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다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왜 사람 마음 얻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셨는지, 왜 진심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감격에 겨워 다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인아, 너는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평생을 다해 갚아야 할 빚이었어. 하늘이 우리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준 게야. 민준이에게는 아직 비밀로 하자꾸나. 내가 정식으로 너를 내 딸로, 아니 우리 집안의 당당한 주인으로 맞이할 준비를 할 테니까.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준이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두 사람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아버님, 다인 씨.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다인 씨 얼굴이 왜 이렇게 상기됐어요? 어디 아픈 건 아니죠? 회장님은 사진을 얼른 가방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아직은 민준에게 이 모든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자신과 민준의 사랑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다인은 병실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과 권력보다 무서운 것이 핏줄의 인연이고 그보다 더 질긴 것이 업보라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회장님을 향한 연민과 민준을 향한 사랑, 그리고 새로 알게 된 가족의 비밀까지. 다인의 마음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강 여사가 보낸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더니 다인에게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강 여사님이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안에는 이다인 씨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 진짜 원인이 담겨 있습니다. 회장님이 숨기고 계신 또 다른 추악한 진실을 알고 싶다면 열어보시죠. 이다인 씨가 지킨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변호사는 비열한 미소를 남긴 채 병실을 떠났습니다. 다인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의 따뜻한 온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손으로 다인은 금기 같은 그 봉투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에는 20년 전 발생한 의문이 뺑소니, 사고 기록과 함께 누군가의 서명이 담긴 거액의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가해자 차량 소유주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그 이름을 확인한 다인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곳엔 다인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아니 목숨까지 걸고 지켰던 그 사람의 이름, 박필중 회장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부모님을 앗아간 그 끔찍한 사고의 배후가 바로 회장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다인의 세상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문득 병실 밖에서 회장님의 인자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인을 위해 준비한 과일을 들고 오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인에게 그 소리는 이제 가장 공포스러운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고도 얄궂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따뜻한 손길이 사실은 내 부모님의 숨통을 끊어놓았던 차가운 쇠붙이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신령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리도 잔인한 장난을 치시는지 묻고 또 묻고 싶었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통증에 차라리 이대로 숨이 멎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참 예쁘다 생각했을 그 붉은 빛이 오늘따라 부모님이 흘린 피처럼 느껴져 다인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 여사의 변호사가 비웃듯 던져주고 간 서류 봉투는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렸지요. 다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종이가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죽음을 예고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서류 안에는 20년 전 충청도 산길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뺑소니 사고의 수사 기록과 비밀리에 작성된 합의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사고 차량 소유주이자 합의 당사자 박필중. 지금 다인이 정성을 다해 간병하고 자신의 전세 자금까지 털어 병원비를 내주었던 그 노신사의 본명이었습니다. 아닐 거야. 아버님 같은 분이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분명 강 여사가 꾸민 음모일 거야. 다인은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서류 뒤에 첨부된 사고 당시의 차량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빗길을 뚫고 도망치던 그 검은 차의 찌그러진 보닛과 깨진 전조등, 그리고 선명하게 찍힌 번호판. 그것은 다인이 20년 동안 매일 밤 꿈속에서 보며 치를 떨던 바로 그 악마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인은 고아가 되었고 할머니와 단둘이 억척스러운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것은 예사였고 친구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학교에 갈 때 다인은 시장 바닥에서 할머니의 짐을 날라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시작점이 바로 이 노신사였다니 다인은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휠체어를 탄 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인이 제일 좋아한다는 단호박죽을 보온병에 담아 들고 있었습니다. 노신사의 얼굴에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가 서려 있었지요. 하지만 다인의 창백한 얼굴과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본 순간 박 회장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인아, 내가 그걸 보았느냐?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스라질 듯 힘이 없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보온병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노란 죽이 하얀 타일 위로 마치 오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다인은 젖은 눈으로 회장님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의 존경과 애정이 아닌 서슬퍼런 원망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정말 어르신인가요? 비 오는 그 산길에서 우리 엄마 아빠를 치고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뒤로 한 채 도망쳤던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이냐고요. 다인의 절규에 박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깊게 떨구었습니다. 그 침묵은 100마디 말보다 더 지독한 긍정이었습니다. 다인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소리가 공허한 병실을 채웠지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당신이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있는 게 불쌍해서 제 평생 모은 전세 자금을 털어 병원비를 냈는데 당신은 그 돈을 받으며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나요?
피해자의 딸이 가해자의 목숨을 구해주고 있다고 이 얼마나 멍청한 아이냐고 비웃었겠죠. 아니야. 아니란다, 다인아.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그 사고의 아이라는 걸 알았다면 내가 감히 내 앞에 서지도 못했을 게다. 내가 내 병원비를 내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 것 같았는지 너는 모를 게야. 박 회장은 휠체어에서 내려와 바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다인의 발 앞에 엎드린 노 회장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지요. 우리나라 재계를 호령하던 거물도 평생을 짓눌러온 죄업 앞에서는 그저 초라하고 늙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운전대를 잡았던 건 내가 아니었다. 하지만 내 차였고 내 비서가 낸 사고였지. 나는 기업이 흔들릴까봐, 내 앞길이 막힐까봐 비겁하게 돈으로 입을 막고 사건을 덮었어. 그게 내 평생의 지옥이었고 내가 마음의 병을 얻어 그 요양병원에 스스로를 유폐시켰던 이유란다. 매일 밤 꿈속에서 내 부모님의 얼굴이 보였어. 나는 죽어서도 지옥에 갈 놈이다. 다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운전대를 누가 잡았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당신의 방관이었고 당신의 비겁함이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은 그 빗속에서 당신들의 차가운 외면 속에 서서히 죽어갔어요. 저는 절대로 당신을 용서 못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원수를 은혜로 갚은 저는 도대체 뭔가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준 씨와의 인연도 여기서 끝입니다. 그날 새벽 다인은 도망치듯 병원을 떠났습니다. 아직 수술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 걸을 때마다 옆구리가 쑤셨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낸 자리에서 피가 배어나와 하얀 원피스를 적셨지만 그것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민준에게 남긴 짧은 쪽지 한 장만이 텅 빈 침대를 지키고 있었지요. 민준 씨, 미안해요. 우리가 만난 것은 신의 실수였나 봐요. 저를 찾지 마세요. 당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당신 아버지가 죽인 우리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인은 다시 할머니가 계신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걸으며 다인은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잊어야 한다, 지워야 한다. 하지만 민준의 따뜻한 눈빛과 회장님이 건네주던 인자한 온기가 자꾸만 발목을 잡았습니다. 원망하고 싶은데 한편으론 그동안 쌓인 정이 무서워 다인은 길가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마당에서 콩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다인의 엉망이 된 몰골을 본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마솥에 불을 지피셨지요. 따뜻한 아랫목에 다인을 눕히고 낡은 솜니부를 덮어주며 할머니는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인아, 사람 마음은 억지로 지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란다. 미움도 애정이 있어야 생기는 법이지. 내 가슴 속에 들어찬 그 시뻘건 불덩어리를 그대로 놔두지 마라. 남을 태우기 전에 내 속부터 다 타버린다. 원수는 하늘이 갚는 것이고 사람은 그저 자기 길을 가는 게야.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다인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 손길에 다인은 다시금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알아누웠던 다인이 겨우 기운을 차렸을 때 마을 어귀에 낯익은 검은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다인에게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건넸지요. 회장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보상금이 아니라 회장님이 20년 동안 매일같이 써오신 참회의 기록입니다.
다인 양이 이것만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수첩 수십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인이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한 권씩 넘겨보자 그 안에는 20년 전 사고가 있었던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적힌 회장님의 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1995년 7월 12일. 빗길에 사람을 쳤다. 내가 직접 한 일은 아니나 멈추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겁했던 순간이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평생을 갚아도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2005년 5월. 오늘도 그 사고가 있었던 산길을 다녀왔다. 근처 마을을 수소문했지만 아이와 할머니가 떠났다는 소식뿐이다. 내 재산의 절반을 장학재단에 넣었다. 그 아이에게 전달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2015년. 심장이 아프다. 의사는 스트레스라지만 나는 안다. 이건 내 죄가 심장을 옥죄는 소리다.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만나 사죄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으리라. 수첩 곳곳에는 마른 눈물 자국과 함께 사고 당시 피해자 가족들을 찾으려 애썼던 구체적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강 여사가 중간에서 회장님의 속죄를 방해하고 회장님을 협박하며 사고를 은폐해왔던 정황들도 속속들이 드러나 있었지요. 회장님은 피해자의 딸이 다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죄를 속죄할 길만 찾아 요양병원까지 흘러들어갔던 것입니다. 다인은 수첩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움과 동정, 원망과 이해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음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20년 동안 지옥 속에서 살아온 것은 다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해자인 박 회장 역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급박한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민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준은 다인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다인 씨,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 제가 평생 사죄하며 살게요. 하지만 제발 헤어지자는 말만은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지금 경찰서로 가셨어요. 20년 전 사고를 자수하고 모든 처벌을 받겠다고요.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스스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다인 씨 앞에 설 자격이 없다면서요. 다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고령의 나이에 심장병까지 있는 몸으로 감옥에 간다는 건 사실상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회장님이 정말 자수를 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네. 다인 씨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망치지 않고 마주 서는 것뿐이라면서 지금 검찰청에 계세요. 다인 씨, 아버지를 막아주세요. 아버님 건강으로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어요. 자수하겠다는 아버지를 말릴 수도 없어서 제가 이렇게 달려왔어요. 다인은 갈등했습니다. 부모님의 원수를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두어야 할까요? 할머니가 다가와 다인의 어깨를 지그시 짚었습니다. 다인아, 미움은 독과 같아서 남을 죽이기 전에 너를 먼저 죽이는 법이다. 내 부모님이 하늘에서 너를 보신다면 어떤 모습을 가장 보고 싶어 하시겠느냐? 원수가 감옥에서 죽는 모습이겠니?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겠니? 할머니의 말씀에 다인은 결심한 듯 민준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빗길을 뚫고 서울 검찰청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20년 전 그 사고 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구하고 용서하기 위한 질주였습니다.
검찰청 입구 수많은 취재진 사이로 수척해진 박 회장이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이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노 회장의 고개는 바닥을 향해 있었고 그 곁을 지키는 건 차가운 비바람뿐이었지요. 회장님. 다인의 외침에 박 회장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다인의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속죄하세요. 감옥에 들어가서 죽음으로 도망치지 말고 제 곁에서 우리 부모님께 매일 사죄하며 그렇게 사시라고요. 죽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살아서 제 행복을 지켜봐 주는 게 당신이 해야 할 속죄예요. 박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검찰청 마당에서 세 사람의 얄궂은 인연은 이제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희미한 빛을 향해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검찰청 정문을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차의 운전석에는 증오에 가득 찬 강 여사의 비서가 눈이 뒤집힌 채 앉아 있었지요. 박필중, 혼자 죽게 두지 않아. 우리 사모님을 무너뜨린 대가를 치러라. 광기 어린 외침과 함께 차는 박 회장을 향해 덮쳐왔습니다. 다인은 자신도 모르게 다시 한번 몸을 날렸습니다. 20년 전 부모님을 앗아갔던 그 검은 차의 공포가 눈앞에 닥쳤지만 이번에 다인이 지키고 싶은 것은 미움이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다인 씨, 안 돼. 민준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육중한 타이어 소리가 고막을 때렸고 다인의 시야는 순식간에 암전되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무거운 짐은 어깨에 짊어진 보따리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미움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미움을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시린 겨울바람 사이로 봄동 냄새 같은 사람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하더군요. 원수를 살린 손길이 다시 저를 살리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검찰청 마당에 쏟아지는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박 회장의 수갑 위로 떨어지는 다인의 눈물은 그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살아서 속죄하세요라는 다인의 외침은 차가운 법 집행의 현장을 순식간에 참회의 장으로 바꾸어 놓았지요. 박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는 내내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20년 전의 사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벌였던 추악한 시도들까지 말입니다. 그 곁을 지킨 것은 다름 아닌 다인이었습니다. 다인은 매일같이 면회를 가며 회장님의 건강을 살폈습니다. 비록 부모님을 앗아간 가해자였지만 병든 노인이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서 생을 마감하게 두는 것은 다인의 천성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GK그룹은 유례없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경영권 장악을 위해 살인 교사까지 서슴지 않았던 강 여사와 큰아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화려했던 재벌가의 안주인 자리는 한순간에 수위로 바뀌었고 그녀가 탐냈던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박 회장은 고령의 나이와 지병 그리고 피해자, 가족인 다인의 탄원서 덕분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박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출소하자마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돈으로 지은 죄를 돈으로 갚으려 하지 않겠네. 오직 내 몸과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바쳐 속죄하며 살겠네.
박 회장은 번쩍이는 GK 타워를 뒤로하고 다인의 고향인 충청도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다인의 할머니가 계신 그 작은 시골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오두막을 하나 지었지요. 수천억을 주무르던 손에는 이제 흙대가 묻었고 명품 정장 대신 낡은 면바지와 땀이 밴 수건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요. 다인은 시장 바늘을 들고 박 회장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계세요? 제가 오늘 할머니랑 같이 쑥버무리 좀 해왔어요. 다인의 맑은 목소리에 밭에서 김을 매던 박 회장이 허리를 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은 간데없고 그저 인자한 시골 할아버지의 표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오, 다인이 왔느냐. 안 그래도 배가 좀 출출하던 참이었는데 고맙구나. 박 회장은 다인이 가져온 쑥버무리를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20년 전 비 오는 산길에서 도망쳤던 그 남자는 이제 다인과 함께 툇마루에 앉아 봄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인아, 나는 요즘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기도를 한다네. 내 부모님께 내가 오늘 하루를 더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나를 살려준 그 손길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지. 다인은 박 회장의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르신, 사실 저도 처음에는 죽을 만큼 미웠어요.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저를 더 아프게 하더라고요. 어르신이 이렇게 흙을 만지며 진심으로 사시는 걸 보니 제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화해는 마을 전체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매일 새벽 마을 길을 쓸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집을 찾아가 고장난 가구를 고쳐주었습니다. 대기업 회장 시절에 배운 경영 능력 대신 요양병원에서 다인이 보여준 그 정성을 따라 하려 애썼지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커다란 소식을 들고 마을을 찾았습니다. 박 회장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온기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다는 소식이었지요. 아버지, 다인 씨. 재단에서 이번에 뺑소니 사고 피해 가정 아이들 10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요양원 건립도 시작됐습니다. 민준의 상기된 목소리에 박 회장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니까요. 다인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부모님도 하늘에서 이 소식을 들으시면 참 기뻐하실 거예요. 그해 여름 다인과 민준은 마을 뒷산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엔 슬픈 곡소리 대신 박 회장이 직접 깎아 만든 나무 명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하며 남은 생을 당신들의 자녀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박필중. 다인은 부모님의 묘 앞에 엎드려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요. 저를 아껴주는 민준 씨가 있고 저를 위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는 그분도 계시거든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해질게요. 바람이 솔솔 불어와 다인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그래, 우리 딸 잘했다라고 대답해주는 것 같았지요. 가을이 되자 마을에는 또 한 번의 경사가 생겼습니다. 바로 다인과 민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도 유명 인사들의 축사도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 국수를 삶고 전을 부쳤습니다. 다인은 할머니가 직접 지어주신 고운 연분홍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민준 역시 수수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멋진 신랑이었지요. 결혼식의 주례는 박 회장이 맡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과 저를 살려준 이 고마운 아이의 앞날을 위해 감히 축복의 말을 전하려 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는 기적을 만듭니다. 이 두 사람이 보여준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기를 빕니다. 박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인의 할머니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지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다시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다인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소복하게 내린 아침, 박 회장은 오두막 앞마당에서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다인이 다가가 보니 아기용 나무 요람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르신, 날도 추운데 밖에서 뭐 하세요? 허허, 다인아. 이제 곧 우리 증손주가 태어날 텐데 할애비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 나무는 내가 산에서 직접 골라온 향나무란다. 향이 좋아 아이가 아주 곤히 잠들 게야. 박 회장의 정성 어린 손길이 나무판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그 차가운 운전대를 잡았던 손이 이제는 생명을 맞이할 따뜻한 요람을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인은 박 회장이 깎아 만든 요람을 만져보았습니다. 매끄럽게 다듬어진 나무의 질감에서 노인의 지독한 참회와 사랑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아랫목에 모여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소담스럽게 내리고 있었지요. 다인은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휠체어에 앉아 요람을 마무리하는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우리 아기 이름은 온기라고 지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주었던 그 따뜻한 마음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요. 민준이 다인을 품에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박온기. 우리 온기가 세상에 나오면 할아버지가 만든 이 요람에서 아주 행복한 꿈을 꾸겠네요. 박 회장도 인자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온기라는 이름 참 좋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사람의 온기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법이지. 내가 그 온기를 내 덕분에 알게 되지 않았느냐. 마을의 밤은 깊어갔고 작은 오두막의 불빛은 눈 내리는 풍경 속에서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도착한 이곳. 누군가는 기적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운명이라 부르는 이 이야기는 결국 사람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원수를 살린 작은 친절이 한 집안을 구하고 죽어가던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다인은 이제 더 이상 요양병원의 수수한 간호사도 상처 입은 고아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누군가의 딸이며 한 생명의 어머니로서 가장 당당한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멈추고 밝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은 다인의 집 마당에 놓인 나무 요람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부모님이 보내주는 축복처럼 그 빛은 따사롭고 평온했습니다. 다인은 가만히 배를 어루만지며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 밝은 태양이 뜨고 더 따뜻한 이야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울림이 되셨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의 구독과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늦지 않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사연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